천박하면서 숭고한 인간의 두 얼굴. 미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70%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스코의 작품이 도대체 어떻길래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로스코의 작품에는 무슨 엄청난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특별한 기교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로스코의 작품들은 색채나 형체가 없는 그냥 물감 덩어리일 뿐이에요. 미국 텍사스의 작은 예배당에는 십자가 대신에 마크 로스코의 미술 작품이 걸려 있는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물감 덩어리입니다. 로스코는 이 그림에서 그냥 검정색만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검정색 물감 덩어리에서 전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황홀벽에 빠집니다. 때로는 마음의 안식을 찾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물감 덩어리 앞에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왜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물감 덩어리 앞에서 종교적 체험을 할까요? 숭고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생뚱맞게도 수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수학에서 골칫거리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무한의 문제예요. 무한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19세기 독일의 천재 수학자 가우스는 무한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을 정면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가 바로 19세기 러시아 출신의 독일 수학자 칸토어입니다. 칸토어는 무한의 크기를 계산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비교 대상들을 1대1로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실에 학생이 6명이 있고 의자가 10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의 수가 맞나요? 의자의 수가 맞나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과 의자를 1대1로 대응해 보면 되죠. 모든 학생들을 의자에 앉혀보면 됩니다. 학생들이 전부 앉으면 의자가 4개 남죠. 따라서 의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보죠. 자연수의 개수가 많을까요? 짝수의 개수가 많을까요? 자연수의 개수는 무한하고 짝수의 개수도 무한하죠. 무한과 무한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1대1로 대응해 보면 됩니다. 자연수 1은 짝수 2에 대응하고 자연수 2는 짝수 4에 대응하고 자연수 3은 짝수 6에 대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물론 이러한 대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상 모든 자연수와 모든 짝수는 빠짐없이 대응을 하겠죠. 따라서 자연수의 개수와 모든 짝수의 개수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무한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무한은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칸토어에 따르면 무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무한도 있고 셀 수 없는 무한도 있으며 더 큰 무한도 있고 더 작은 무한도 있어요. 무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니 조금 이상하긴 하죠. 이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분식집에 갔는데 메뉴가 딱 3가지만 있다고 합시다. 김밥, 라면, 떡볶이. 여기에서 내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나는 김밥만 먹거나 라면만 먹거나 떡볶이만 먹을 수도 있고 메뉴를 2개 골라서 김밥에 라면을 먹거나 김밥에 떡볶이를 먹거나 라면에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를 전부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즉 분식집 메뉴 집합에 원소가 3개이면 내가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메뉴 선택의 수는 8개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수는 2의 n승계입니다. 그러면 무한계의 자연수를 고르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것은 2의 무한대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리수의 개수가 바로 2의 무한대승이에요. 말하자면 분식집 메뉴의 개수가 자연수 개이면 메뉴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무리수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리수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얼마일까요? 그것은 바로 2의 n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것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의 n승이고요. 또 이것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의 n승입니다. 또 이것을 다시 이제 그만하자. 즉 무한은 같은 무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무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무한이 있고 작은 무한이 있다는 거죠. 무한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을 거듭하면 가장 큰 무한이 나올 겁니다. 칸토어는 그것을 절대적 무한이라고 했고 그 절대적 무한을 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오직 신만이 이러한 절대적 무한을 품을 수 있고 오직 신만이 절대적 무한 속에 거주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때부터 칸토어는 수학자이기를 포기하고 신학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칸토어가 발견한 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숭고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숭고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숭고함은 무한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칸토어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마음속으로 자연수를 한번 세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계속해서 수를 올려봅시다. 365만 2,729 이 정도의 수는 우리의 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가장 큰 자연수는 얼마일까요? 계속 수를 올려서 아무리 큰 수를 찾아도 그보다 더 큰 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가장 큰 자연수를 찾을 수 없어요. 이때 인간의 이성은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연수 자체를 하나의 총체적 덩어리를 보고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큰 수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은 것이 바로 무한이에요. 가장 큰 자연수는 무한입니다. 무한이라는 정답을 찾아낸 이성은 기쁨에 도취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인간의 이성은 무한이라는 정답을 찾아냈지만 도대체 무한이 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무한을 정면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한만 생각하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불쾌한 감정도 잠시 인간은 무한 속에서 자신의 놀라운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불쾌했던 감정은 쾌의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칸트는 숭고함이란 이처럼 불쾌한 감정이 쾌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숭고함이란 무한 개념을 설명할 수 없어서 생긴 불쾌한 감정이 그 무한 감정을 생각해낸 자신의 정신을 발견하면서 쾌한 감정으로 바뀔 때 생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면서 숭고함을 느낍니다. 지평선은 끝이 없지만 그 끝없는 지평선을 무한 개념으로 포착한 인간의 정신을 발견하며 숭고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광대한 밤하늘을 보면서 숭고함을 느낍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지만 그 우주를 무한 개념으로 포착한 자신의 정신을 발견하며 숭고함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의 힘에 완전히 압도되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숭고함을 느낍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에 압도되어 공포와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힘에 맞서고 있는 자신의 정신을 발견하면서 쾌를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도 숭고함을 느낍니다. 자연의 힘에 압도되면서도 그러한 자연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정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찔한 절벽 앞에서도 숭고함을 느낍니다. 자연의 공포의 전율을 느끼면서도 그 전율에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정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칸트의 요지는 이겁니다. 인간은 한없는 지평선을 보면서 광대한 밤하늘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아찔한 절벽 앞에서 숭고함을 느낍니다. 이 숭고함은 지평선, 밤하늘, 폭풍우, 절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무한한 크기와 무한한 힘에 맞서는 인간의 정신에 있습니다. 즉 숭고함은 인간의 정신에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왜 우리가 로스코의 물감 덩어리를 보면서 감동하는지, 왜 종교적 체험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칸트의 순고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죠. 로스코의 작품은 굉장히 큽니다. 가로 3m, 세로 5m나 되는 작품도 있어요. 로스코는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낮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림으로부터 45cm 떨어져서 감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람객은 로스코의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없어요. 작품이 너무 큰데다가 작품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죠. 이때 관람객은 작품의 크기에 압도됩니다. 게다가 작품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죠. 당연하죠. 물감덩어리에서 도대체 뭘 발견하겠어요? 이때 작품 앞에서 불쾌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내 관람객은 이 물감덩어리를 어떤 개념으로든 포착하고 있는 자신의 정신을 발견하면서 쾌의 감정을 느낍니다. 불쾌의 감정이 쾌의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 숭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숭고함은 물감덩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정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끝없는 지평선에서 광대한 밤하늘에서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아찔한 절벽 앞에서 발견한 바로 그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숭고함의 원천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빈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인도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빈자와 병자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헌신했죠. 왜소한 체격의 병자를 돌보느라 허리는 굽어버렸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 심장병, 말라리아, 폐렴 등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베트남의 틱광득 승려는 사이공 광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베트남 독재 정권의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은 채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광경에 경찰들은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고 주위의 승려들은 일제히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국 베트남 독재 정권은 실각하게 되죠. 비트겐슈타인은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 군에 자원 입대를 해요. 죽음과 대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글을 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철학 농구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서양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산골로 내려가 홀로 운둔 생활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서, 틱광득 승려에게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우리는 인간의 숭고함과 고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기도 하는 숭고한 존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고결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때로는 천박하고 추잡합니다. 싸구려 욕망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기도 하고 돈 몇 푼의 자존심을 쉽게 팔아넘기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숭고하고 고결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이처럼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천박하면서 숭고하고 추잡하면서 고결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도둑맞은 무의식.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의 대건 슬로건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캉은 프로이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은 그냥 프로이트를 꼼꼼하게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소실의 언어학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론으로 바꿔버렸어요. 주요 저서로는 1866년에 발표한 에클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라캉은 이를 가리켜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말했어요. 책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의식에 관한 글이라서 의미가 끊임없이 미끄러지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건 그냥 한 소리고요.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캉의 핵심 주장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에드가 알란 포의 추리소설 도둑맞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에드가 알란 포의 추리소설 도둑맞은 편지의 스토리를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을 약간 각색을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왕과 왕비, 장관, 경찰국장, 뒤팽이라고 하는 사설탐정 이렇게 5명이에요. 먼저 왕비가 자신의 방에서 비밀 편지를 읽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왕과 장관이 들어옵니다. 왕비는 순간 당황하지만 편지를 왕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화장대에 올려놓는데요. 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장관은 화장대 위에 있는 편지가 보통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슷한 편지와 슬쩍 바꿔치기를 하는데요. 왕비는 그걸 보고서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왕의 눈치를 채니까 말이죠. 두 눈 멀쩡히 뜨고 도둑을 맞은 거죠. 편지를 입수한 장관은 이제 왕비의 약점을 쥐게 됩니다. 장관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왕비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권력을 키워가는데요. 이에 열받은 왕비는 경찰국장을 시켜서 장관이 훔쳐간 편지를 찾아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경찰국장은 몇 달 동안 장관의 집에 몰래 잠입해서 책의 책갈피도 살피고 책상 위에 목재도 뜯어보고 바늘로 쿠션을 찔러보는 등 샅샅이 뒤지는데요. 심지어 강도로 위장해서 장관의 몸까지 뒤졌는데요. 그래도 편지를 찾는 데에는 실패를 해요. 이에 좌절한 경찰국장은 사설탐정 뒤팽에게 편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뒤팽은 경찰국장에게 어쩌면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뒤팽이 장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단번에 그 편지를 찾아냈어요. 그 편지는 편지꽂이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던 거예요. 장관은 그 편지가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일부러 다른 편지들과 함께 놓아둔 겁니다. 경찰국장은 설마 그 중요한 편지를 편지꽂이에 두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것만 뒤졌던 거예요. 하지만 뒤팽은 장관이 그렇게 일부러 허를 찌를 생각을 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거리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해놓고 장관이 창밖으로 거리를 내다보는 동안 편지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맞은 편지의 스토리입니다. 에드가 알란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는 똑같은 2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왕비는 편지를 왕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장대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놓죠. 왕은 그 편지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장관은 그것을 알아채고 빼돌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장관은 편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편지꽂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꽂아놓습니다. 경찰은 그 편지를 찾지 못하지만 뒤팽은 단번에 찾아내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왕이 책상 위에 편지를 보지 못했듯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경찰은 편지꽂이에 꽂혀있는 편지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뒤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왕비가 편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듯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장관은 편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편지꽂이에 넣어두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장관이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탐정 뒤팽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둑맞은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경찰국장도 아니며 사설탐정 뒤팽도 아닙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편지예요. 이 이야기에서 편지는 소품이 아니라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누구의 손에 있냐에 따라서 왕, 왕비, 장관의 역할이 결정되고 경찰국장, 장관, 탐정의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소설에서는 끝까지 편지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비의 비밀 연애 편지인지 아니면 왕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구테타 음모가 담긴 편지인지 모릅니다.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의 전통적 주제 중 하나는 사물과 생각과 언어 사이의 관계입니다. 가장 상식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사물이 나의 밖에 존재하고 내가 사물을 경험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그 생각을 내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때 나의 생각은 그 사물을 머릿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을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재현의 재현이며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물, 생각, 언어 사이에는 대리관계가 있습니다. 사물은 생각이 대리하고 언어가 그 생각을 다시 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사물, 생각, 언어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물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사물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사물이 나의 밖에 먼저 존재한다는 입장을 실제론,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고요. 이건 그냥 개략적인 구분이에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즉, 내 생각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언어인가 하는 문제죠.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구분합니다. 기표는 문자 그 자체를 말하고 기의는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사과라는 글자가 기표이고 사과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의예요. 그런데 사과라는 기표가 진짜 사과를 의미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과라는 기표가 진짜 사과를 의미할 수도 있었고 진짜 바나나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과라는 기호가 진짜 사과를 의미한다고 자의적으로 약속한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기호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소시르의 기표 기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소시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구분했지만 둘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았어요. 기표와 기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본 겁니다. 자의적이긴 하지만 사과라는 기표는 진짜 사과를 의미하고 바나나라는 기표는 진짜 바나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라캉은 기표와 기의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둘은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표는 하나의 기의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고 기의는 다른 기표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꿈이나 말실수나 농담 속에서 무의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무의식의 징후라고 합니다. 라캉에 따르면 무의식의 징후가 바로 기표이고 무의식이 바로 기의입니다. 기의가 기표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무의식이 징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라캉은 기표가 기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기표가 하나의 기의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무의식의 징후만 보고 그 사람의 무의식을 알 수는 없어요. 드러나는 징후들의 관계 속에서 무의식을 해석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캉은 무의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기표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가 나의 무의식을 조종하고 그 무의식에 의해서 나는 생각을 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라캉의 이러한 주장은 도둑맞은 편지의 이야기 구조와 같습니다. 도둑맞은 편지에서 편지는 letter, 즉 문자, 기표를 의미합니다. 기표가 미끄러져 가면서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무의식의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관이 왕비의 편지를 훔친 이유는 권력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고 경찰국장이 편지를 찾으려는 이유도 왕의 신임을 얻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팽이 장관이 훔쳐간 편지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도 그를 골탕 먹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죠. 이처럼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은 편지, 레터, 기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편지는 사실 도둑맞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표가 미끄러지면서 무의식적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의 의미를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꿈속에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건들이 마치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벌어집니다. A가 나타났다가도 B가 나타나고 C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D가 나타나서 해결하고 알고 보니 D가 A로 변신을 한 겁니다. 맨정신으로 보면 A, B, C, D, E로 이어지는 사건의 연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꽤 그럴듯하게 전개가 되죠. 이 A, B, C, D, E가 바로 기표예요. 기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개되면서 무의식적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편지가 돌아다니면서 왕과 왕비, 장관과 경찰국장, 뒤팽의 무의식적 욕망이 놀아났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비유로 프로이트의 강박증 환자의 임상 사례를 들 수 있어요. 이 남자는 쥐가 항문을 파고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사람을 쥐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쥐인간이 여자친구와 여름 휴가를 갔는데요. 여자친구의 사촌이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촌이 자기의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쥐인간은 여친이랑 둘이 있고 싶은데 사촌이 끼어드니 짜증이 났습니다. 순간 그 사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쥐인간은 갑자기 살을 빼야겠다고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로이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 사촌의 이름은 리처드였는데요. 영국에서는 리처드를 애칭으로 딕이라고 불러요. 딕은 독일어로 뚱뚱하다, 비만, 지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쥐인간은 리처드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지만 그러한 충동을 남에게는 물론 자기 스스로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리처드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방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와 지방을 동일시한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조종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풍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리처드라는 기표가 딕이라는 기표로, 딕이라는 기표가 다시 지방이라는 기표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쥐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이 기표의 미끄러짐에 따라서 놀아났던 겁니다. 도둑맞은 편지와 프로이트의 쥐인간 사례가 락강의 무의식과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회색지대. 엘리트만 들어간다는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이상한 학생이 입학을 합니다. 미셸 푸코라고 하는 이 학생은 항상 외톨이였고 주변 사람들과 수시로 언쟁을 벌였으며 과대망상으로 심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괴로워했고 학교에서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너무나 위태로운 학생이었죠. 학교에 입학한 지 2년 만에 푸코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생트 안느 병원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죠. 푸코는 자신의 멘토이자 정신착란으로 입원 경력이 화려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알트세르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알트세르는 정신병 환자로서 너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야 라는 진단을 내려줍니다. 몇 년 후 푸코는 생트안느 병원의 정신과를 다시 찾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연수생으로서 정신질환 환자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는 하라는 정신병 환자의 치료법은 연구하지 않고 정신병 자체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푸코의 광기의 역사입니다.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서 광기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광기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광기와 이성은 특별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푸코의 이러한 생각을 확장하면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는 아폴론 신의 예언을 전하는 무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무녀들이 실제로 아폴론 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무녀들이 유황가스를 맞고 환각 상태에서 횡선수설한 것을 사제들이 해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왕들의 유럽의 궁정에는 광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노래, 만담, 고개, 마술 등을 하는 일종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이들은 바보처럼 헛소리를 하고 왕을 조롱하는 등 광인 흉내를 내기도 했죠. 그런데 왕이 단지 재미를 위해서 광대를 궁정에 들인 것은 아니에요. 광대의 조롱이 왕에 대한 비판과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광대들은 겉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사실은 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정의 광대를 현명한 바보 광대, wise fool이라고 합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무녀와 광대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델포이 신전의 무녀들은 신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고 궁정의 바보 광대들은 왕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막는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대들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았어요.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광인들이 꼭 한 명씩은 있었는데요. 머리에 고출꽂은 누님, 놀림받던 바보 형님이 꼭 한 명씩은 있었죠. 지금 보면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광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머리에 꽃을 꽂은 누님이 바로 델포이 신전의 무녀였고 동네 바보 형님이 바로 현명한 바보 광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17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비정상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대감금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 감금된 사람들은 범죄자, 거지, 불황자, 게으름뱅이, 무신론자, 이교도, 그리고 광인들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전체 인구 중 약 1% 정도가 감금이 되었죠. 이때 감금된 곳이 나중에 종합병원이 됩니다. 감금된 사람들의 특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본 거고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노동을 하느냐, 노동을 하지 않느냐로 본 거죠. 19세기 후반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노동자 한 사람이라도 아쉬웠겠죠. 그래서 비정상인들을 교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두들겨 패면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들겨 패니 범죄자, 거지, 불황자, 게으름뱅이 등은 금방 교화가 됩니다. 교화된 사람들은 감금에서 풀려나 노동자가 됩니다. 이제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았겠죠. 이들이 바로 광인들이에요. 이때부터 광인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광인들은 그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자라는 거죠. 그래서 광인들에게 약물을 주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합병원은 정신병원으로 간판을 바꾸게 돼요. 푸코의 요점은 이겁니다. 광기에도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광기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6세기 이전의 광인들은 보통 사람들 중에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17세기 광인들은 그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18세기 후반이 되면 광인들은 비로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된 겁니다. 즉 광기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문제는 나타납니다. 1972년 스탠포드 대학의 로제난 교수는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8명이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환청이 들린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는 7명에게는 정신분열증, 1명에게는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들은 모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거짓말로 입원을 한 거죠. 이들은 입원 후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정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들이 진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로제난 교수는 이 8명의 가짜 환자들의 경험을 모아서
정신병원에서 정상으로 살아가기라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게재를 합니다. 로제난 교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아무리 정상적인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은 정신병자의 전형적 증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정신병자를 진단하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제난 실험에는 많은 비판이 따랐습니다. 의사를 속였다는 윤리적 비판도 있었고, 환자가 거짓말하는데 의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반론도 있었죠. 하지만 로제난 실험이 계기가 되어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대폭 보강이 됩니다.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일명 DSM을 따르는데요. 1952년 최초의 DSM은 군인들의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아군에게 총을 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었고, 퇴役군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DSM-1은 130쪽짜리 작은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DSM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정신질환의 목록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요. 2차 개정판인 DSM-2에서는 가출이 아동기 정신장애로 추가되었고, DSM-3에서는 로제난 실험이 자극이 되어서 증세를 세분화하여 정신질환이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때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품행장애, 사회공포증, 자폐증, 주의력 결핍장애 등이 정신장애로 추가가 됩니다. DSM-4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 우울증세가 장시간 지속되는 것도 정신장애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DSM-5에서는 카페인 중독, 폭식장애, 행동 중독 등이 장애로 포함되죠. 결론적으로 로제난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 객관적 기준 자체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던 겁니다. 즉, 정신장애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특정한 행위들을 모아서 범주화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장애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성애인데요. DSM-2에서는 동성애가 정신장애였지만 DSM-4서부터는 정신장애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되기도 하고 정신장애가 아니기도 한 겁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칠게 보면 DSM의 변천사는 푸코의 광기의 역사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광기 역사는 광기라는 개념이 고대로부터 19세기까지 어떻게 달라왔는지를 보여주었고, DSM의 변천사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장애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광기와 정신장애의 개념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즉, 광기와 정신장애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임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무엇이 광기와 정신장애의 개념을 규정하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를 판단할까요? 푸코는 시대마다 동작하는 무의식적 인식의 틀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인식의 틀에 맞춰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인식의 틀을 에피스테메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16세기에는 16세기의 에피스테마가 있었고 17세기에는 17세기의 에피스테마가 있었으며 18세기에는 18세기의 에피스테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에피스테마에 맞추어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광기와 정신장애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던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광기의 개념을 생각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피스테메가 광기의 개념을 정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에피스테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현재 에피스테메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종교계, 의료계, 교육계, 정치계, 법조계의 주요 이수는 모두 돈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계를 보면 기독교는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겠다고 난리고 불교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의료계를 보면 의사와 약사는 밥그릇 싸움으로 한동안 시끄러웠고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기능을 가르쳐주는 곳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는 어색하게 들리지도 않아요. 법조계와 정치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21세기의 에피스테메가 돈이라는 것은 DSM의 변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DSM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정신장애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요. 1652년 최초의 DSM-1에서는 정신장애 종류가 106개였는데 2013년 DSM-5에서는 거의 350여 개가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3배가 된 거죠. 정신병이 유행인 세상이 된 겁니다. 정신장애의 종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정신장애자는 많아지고 그것이 의사와 제약회사의 돈이 됩니다. 실제로 이처럼 정신장애에 대한 과잉 진단이 의료계의 농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돈벌이 수단이라는 거죠. 21세기 에피스테메가 돈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돈을 무시하고 돈 없이 한번 살아보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세에 신을 부정하면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당했듯이 21세기에는 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는 말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시대의 에피스템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동성애자임을 숨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지도 않았어요. 동성애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닌데 굳이 커밍아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마치 내가 짜장면보다 짬뽕을 좋아하고 탕수육을 부어 먹는 것보다 찍어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시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비정상은 없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푸코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말라고 충고했던 알투세르는 결국은 정신착란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목졸라 죽였습니다. 알투세르의 상태는 분명히 비정상이었죠. 하지만 유념할 점은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는 굉장히 넓은 회색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면 심판이 볼이라고 판정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야구의 규칙처럼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성격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상대방이 항상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는 편집성 성격장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조연성 성격장애, 자신이 초능력자나 외계인이나 신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조연형 성격장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연극성 성격장애,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경계성 성격장애,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거절과 비판이 두려워 사회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회피성 성격장애, 타인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의존성 성격장애,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강박성 성격장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나도 2억 개 정도의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었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적어도 회색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없음이 죄가 되는 이유. 우리는 가끔, 아니 종종 부도덕한 일들을 합니다. 슬쩍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주운 물건을 슬며시 주머니에 넣기도 하죠.
더 많은 거스름돈을 받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뻔뻔하게는 친구의 돈을 떼먹고 딴전을 부리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힘이 약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치 않죠. 그 찜찜함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을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일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커다란 악을 행하고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1961년 예일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는 처벌에 의한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실험에 지원자를 모집하는데요. 그리고 40명의 지원자 중에서 20명에게는 교사 역할을, 20명에게는 학생 역할을 맡깁니다.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과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각각 격리된 방에 앉혀놓습니다. 둘은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서로를 볼 수는 없어요.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어 문제를 내고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단어를 맞추어야 합니다. 실험은 학생이 의자에 묶여 있고 교사는 학생의 대답이 틀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으로 체벌을 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사의 책상에는 30개의 버튼이 있는데 1번 버튼은 15V, 2번 버튼은 30V, 3번 버튼은 45V, 이런 식으로 450V까지 전압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틀릴 때마다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험실의 조교들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기도 가짜였고요. 교사 역할을 맡은 지원자들이 전기 충격을 가할 때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들은 거짓으로 비명을 질러댔던 겁니다. 지원자들을 깜짝같이 속인 거죠.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가 처음에 틀린 대답을 내놓자 교사 역할을 하는 지원자는 1번 버튼을 눌러서 15V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조교는 가짜로 아야! 소리를 냈어요.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가 다음 문제에서 다시 틀린 대답을 내놓자 지원자는 2번 버튼을 눌러 30V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압이 올라가면 갈수록 아야 소리는 이제 비명 소리로 바뀝니다. 지원자들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에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눌러도 저 사람 괜찮아요? 이때 지원자 옆에 있던 흰색 가운을 입은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나서서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됩니다. 실험을 하기 전 밀그램 교수는 지원자들이 전압을 450V까지 올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지원자들만이 기껏해야 300V 정도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300V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때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려 65%의 지원자들이 전압을 450V까지 올린 겁니다.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은 계속해서 전압을 올리면서 전기 충격을 가했던 거예요. 어떤 지원자들은 밀그램 교수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냐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전압을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렸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밀그램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권위에 쉽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사 역할을 하는 지원자 옆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밀그램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자에게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면서 당신은 그냥 전기 자극만 주면 된다고 안심시켰던 겁니다. 괜찮으니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이 한마디에 지원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버튼을 눌러댔던 거예요. 사람들은 권위자가 명령하면 그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기꺼이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로 벌어지는 악의 배후에는 이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들 수 있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소속의 장교였습니다. 유대인 학살 작전의 나치 책임자였죠. 아이히만은 처음에는 구덩이를 파고 유대인들을 몰아넣은 후 총살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총살을 실행한 나치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게다가 굳이 왜 총알을 낭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는 유대인을 죽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가스실에서 처형하는 것입니다. 학살당한 유대인 600만 명은 대부분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명으로 건설회사와 물류회사에서 일하면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그를 결국은 찾아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르헨티나로 직항기를 띄워서 몰래 아이히만을 본국으로 압송합니다. 이후 아르헨티나 땅에서 불법 납치한 것으로 두 나라 사이에 외교 분쟁이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이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죠. 이스라엘 검찰은 아이히만을 15개의 죄명으로 기소합니다. 아이히만에 대한 3개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나치 유대인 학살을 피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피해 살던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서 6개월 동안 참관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196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아이히만을 처음 본 한나 아렌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은 600만 명을 죽인 살인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게 생긴 동네 아저씨였던 겁니다. 아이히만을 보기 전에 사람들은 아이히만이 사이코패스거나 미친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머리 벗겨진 사람 좋게 생긴 아저씨였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히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매우 성실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상부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아이히만의 정신이 이상한가 해서 재판을 하면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한나 아렌트는 깨달았어요. 아, 특별한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면 악행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습니다. 악은 그냥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이히만은 무죄일까요? 아니죠. 아이히만은 무죄가 될 수 없어요.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무능, 그것이 바로 그가 유죄인 이유라는 겁니다. 비단 아이히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교사 역할하는 지원자는 괜찮으니 계속해서 진행해도 된다 라는 교수의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전압을 계속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아무 생각 없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겁니다. 둘째, 권력은 자신이 지시하는 것이 악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나치 유대인 대량 학살 계획을 최종 해결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불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이름에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학살이 학살이 아니고 폭탄이 폭탄이 아닌 것처럼 언어를 순화시킨 거죠. 이런 예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자르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를 부수적 피해라고 하죠. 이렇게 권력은 악행을 정당화하고 포장합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야비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했고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이라크 자유전쟁, 즉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안겨주기 위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 기차에 태워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의 철도의 길이는 무려 17만 킬로미터였고 관련 철도 공무원이 50만 명, 철도 관련 노동자가 9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 철도 시간표를 짜고 시간에 맞춰 환승시키는 것은 엄청 복잡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그 일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아이히만은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나 목적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왜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악은 도처에 있습니다. 힘센 아이가 주도하면 아이들은 힘이 약한 아이를 아무 죄의식 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교수를 따르는 학생들은 조교에 대한 그 교수의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가담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악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악은 정치적 정파를 가리지 않아요. 권력은 관료조직으로부터 나오고 관료조직은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생각하며 상명하복의 분위기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히만은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나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이유는 나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1945년에 나치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아이히만이 상관이었던 힘러는 유대인 학살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그것이 히틀러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 학살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나치 잔당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자가 아니었으며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이상주의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 때 내면에서 기묘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 중에는 장차 가장 위대한 대량 살인자로 칭송될 것이라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아이히만은 단지 나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학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가 사실은 아이히만에게 속았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이히만이 한나 아렌트를 속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속은 사람은 한나 아렌트가 아니라 아이히만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주입된 가짜 신념을 자신의 진짜 신념이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걸까요? 아이히만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성찰 없이 히틀러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결국은 옳습니다. 아이히만이 유죄인 이유는 생각의 무능, 즉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만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명령을 자신의 명령으로 내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무능의 진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정신의 절차탕마. 현대 영화의 최고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영화감독 잉마르 베르만의 1957년도 영화 제7봉인은 죽음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14세기 중엽 10년 동안의 십자군 원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사에게 어느 날 죽음의 사신이 찾아오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기사는 사신에게 체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체스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죽음의 사신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죽음을 유예시켜 놓은 기사는 신이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죠. 마을에서는 흑사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흑사병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마녀사냥이라는 집단적 광기가 마을 전체를 휩쓸고 있었죠. 기사는 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신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결국 기사는 신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사신과 마지막 체스를 둡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신은 체크메이트를 외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명백한 사실은 없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묻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아마도 삶의 의미 따위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없다면 철학도 없었을 거예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묻고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원제였는데요. 먼저 고발인이 소크라테스가 왜 유죄인지를 주장했고 이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왜 무죄인지를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배심원들이 1차 투표를 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렸죠. 그런데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표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나마 소크라테스가 변호를 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2차 투표는 형량에 대한 투표인데요. 고발인과 소크라테스가 각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제시하고 배심원들이 선택을 합니다. 먼저 고발인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유죄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낮은 형량을 제시하면 될 상황이었어요. 1차 투표에서 근소하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아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의 죄를 그리 크게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2차 변호에서 광역 도발을 시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니들은 모른다는 등, 사실 자신은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벌금을 내라면 내겠다고 합니다. 읍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자 배심원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2차 투표에서 360대 140의 압도적인 차이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1차 투표에서 무죄라고 생각했던 배심원이 22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80명이 사형에 투표를 한 거예요. 제대로 열받은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나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친구인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하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뇌물만 조금 쓰면 탈옥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거부하죠. 평생 아테네의 법률에 따라 살았는데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법률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탈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 몇 푼 때문에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발 탈옥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결국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죽어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 대충 타협하면 벌금형으로 막을 수도 있었고 감옥에서 탈옥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직전의 상황을 그린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죽으면 육체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으면 오르페우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를 만날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바로 저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발명했다고 말합니다. 종교에 대한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존재하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며 죽으면 환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후세계, 영혼의 세계, 환생을 믿지 않은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알렉산드로 대왕이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했을 때부터 기원 후 2세기 로마 제국이 시기까지의 철학을 헬레니즘 철학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관심은 사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였어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었죠.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물었죠. 사실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완성되고 인간의 죽음이 있어야 삶의 의미를 묻기 때문이에요. 헬레니즘 철학의 두 기둥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두 학파의 태도는 소크라테스와는 달라요. 이 두 학파 모두 유물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인간이 죽으면 그 정신도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니 마니 하는 것을 말할 필요조차 없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죽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에는 쾌락과 고통 딱 두 가지 상태만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쾌락은 고통이라는 거죠. 고로 이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빵만 있으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 물론 그때 치즈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았죠. 치즈를 매일 먹으면 그 맛을 만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최소한의 쾌락을 가지고 최대한의 쾌락 효과를 얻겠다는 거죠. 이들은 쾌락에 대한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과도한 쾌락이 주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죽어 있지 않고 죽어버리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논리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북극곰에게 잡아먹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북극에 갈 계획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겪지 않을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의 연극으로 보았어요. 이 연극의 감독은 신이고 시나리오는 로고스이며 배우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배역은 행운의 주인공 신데렐라일 수도 있고 비극의 주인공 햄릿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이거나 전쟁터의 병사들 아니면 그냥
시체들입니다.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 배역이 정해진 이상 애드립을 치지 말고 시나리오대로 살다가 가라고 말합니다. 배우가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은 월권이라는 거죠. 배우는 자신의 시나리오, 즉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묵묵하게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죠.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 키티온의 제노는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한 소크라테스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노는 계단에서 넘어져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그것을 대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징표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는 죽음아,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느냐? 내가 갈게. 라고 하고는 스스로 목을 졸라 죽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역모를 꾀했다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받죠. 세네카는 동맥을 끊었지만 피가 빨리 나오지 않자 피를 빨리 돌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욕조 안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때 세네카는 욕조의 물을 주피터 신의 거룩한 물이라고 했답니다. 명예롭게 죽고 싶었던 거죠. 로마 원로원의 소카토는 카이사르 독재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면서 연회를 열고 플라톤의 파이돈을 읽으며 스스로 배를 갈라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단테는 신곡에서 소카토를 등장시킵니다. 신곡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 있지만 소카토는 지옥이 없었습니다. 단테는 그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보았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믿었던 소크라테스는 기쁘게 죽을 수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달리 봄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죽음을 운명이라고 보고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죠. 죽음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의사에게 병명을 묻지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오자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두고 사르트르가 왜 그토록 수치스럽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죠. 그는 평소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죠. 그의 철학과 사상은 죽음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졌던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르트르의 무신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에피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명백한 사실은 없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신이 죽음의 공포에 단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단련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처럼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방식도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처럼 죽음을 운명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실전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전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은 죽음의 공포에 단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죽음의 공포를 견디기 위한 정신의 절차탁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